원전은 사실 국내 정책보다는 글로벌 트렌드 중심에 있는 정책으로 사실 미국은 원전 밸류 업체들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원전 밸류 체인 중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실질적으로 원전에 필요한 자재를 되는 기업들. 이건 미국에는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도 미국이 수주를 해도 수혜를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주기기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 보조기기나 이런 쪽 BHI 요 정도가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이니까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부터 금융시장에 있어온 EF 파트너스 대표 이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증시가 큰 하락을 보였으나 다시 4,100포인트 이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정치는 사실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고 글로벌 정치가 대세 상승 흐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또 한번 확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두 달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기간 조정 후에는 또 유동성 장세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측면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난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7조 원 이상 대규모 매도가 나왔고요. 7조 원 이상 매도가 나온 적은 2021년 8월인데 그때 이후에 코로나 대세 상승장이 한번 꺾였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외국인 매도가 나왔을 때는 한번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지금은 2021년 8월하고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 더 좋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가장 중요한 유동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국면 속에 있습니다. 유동성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광의 통화량 M2 추인데 보면 계속해서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중단합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시중에 돈을 회수하는 거죠. 더 이상 회수하지 않겠다. 저기가 돈을 공급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여기에다가 내년에는 아예 돈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 있죠.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는 결국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는 한술 더 떠서 1인당 국민에게 $2,000 지급하겠다. 아예 돈을 뿌리겠다는 거죠. 이처럼 달러 유동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달러는 긴축 통화니까 글로벌 정치 전체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M2 통화량이 확 증가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도 보면 최근에 연기금 주식 매수 확대라든가 또 내년에 슈퍼 예산 또 금리 인하 또 우리도 돈을 푸는 과정 속에 즉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지 또는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지. 유동성이 풀리는 국면에서는 시장은 상승을 하게 되니까요. 그때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 모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 상승에 따른 한두 달 횡보나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조정 이후에는 유동성 상승장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정책인지 아니면 돈이 빠져나가는 정책인지. 당연히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 확대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유동성 공급 차원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호재로 보여지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은 금방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점입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뭐 시장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정책을 볼 때 유동성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B2가 사상 최대 수준에 근접한 25조 5천억까지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위험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제가 앞에 뭐 한두 달 기간 조정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런 B2가 확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한번 충격이 확 나오면서 또는 지루한 횡보 조정을 하면서 조금 부담감을 털고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또 뭐 B2도 늘어났지만 사실 정시 대기 자금도 늘어나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계속 유동성이 공급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것보다는 한번 겁을 확 주고 또 B2를 줄이고 또 횡보를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줄이고 그러면 또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약세로 가는 측면도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또 B2, 빚이 빚내서 투자하는 증가가 늘어나는 측면 여기에다가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측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단기 상승에 따른 뭐 한두 달 기간 조정 또 이후에 또 시장은 유동성을 통해서 또 상승하는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최근 미국에서 AI 버블론이 확산되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AI 버블 언제쯤 터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뭐 AI 버블은 지금은 사실 고민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차트 하나를 준비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다른 게 아니고 테크 기업 사이클하고 주가 경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짙은 색은 1995년부터 IT 버블 혁명이 일어날 때죠. 그때 시작을 해서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는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5년 정도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1995년 1월부터 IT 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2000년까지 5년간 나스닥을 밀어 올렸고요. 그 다음에 10번 회색은 요건 크라우드 강세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팡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런 장도 5년 밀어 올렸고요. 나스닥을. 그런데 이제 AI 혁명은 이제 시작한 지가 한 2년 반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측면으로 본다면 뭐 아직도 2년 반 정도는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요렇게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IT 중심으로 강세가 나온다면 뭐 AI 중심의 장세는 한 2년 반 정도 더 이어진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더 이어진다고 보는 견해 중에 또 큰 것 중에 하나는 아직도 AI의 독보적인 승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아직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국면이고요. 이런 국면이 지나서 이제 독보적인 하나의 기업이 살아남았다. 그러면 뭐 이때는 끝이 나는 거지요. 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국면이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뭐 정치에는 호재고 또 과거 사례로 보더라도 아직은 2년 반 정도 더 나스닥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2년 반 정도 더 움직인 다음에 시장이 과열돼서 위험해질 거라고 판단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2년 반 정도 더 간다 그러면 한 2028년이 되겠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2028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다음 지금 우리나라도 B2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너도 나도 빚내가 막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사실 고점에 가까워졌다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요것은 이제 레버리지 만약에 빚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2년 저점 대비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90%를 넘어가게 되면 고점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미국 시장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한 60% 정도 선이니까요. 아직은 그까지 상승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2000년도 IT 버블일 때도 이렇게 점선 부분을 보게 되면 90%를 넘어갔고
그다음 코로나 고점일 때도 90%가 넘어갔고요. 그런데 아직 현재는 뭐 한 60% 선이니까요. 아직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는 게 2년 저점 대비 90%를 넘어간다. 요러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를 보게 되면 과거 버블 사례 때 주가 추이입니다. 뭐 가장 최근 2020년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죠. 그때도 유동성으로 돈이 풀고 버블이 나왔죠. 그럴 때 보게 되면 미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푸는 거죠. 금리 인하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주가는 코로나 때는 21개월 더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1999년 IT 버블일 때는 17개월 더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과거 뭐 1927년 때는 2년 24개월 더 상승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멈추더라도 주가는 가속도를 내고 더 상승을 하는데 뭐 1년 반 정도 최소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면 미국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거든요. 뭐 점도표에서도 인하를 하겠다. 점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2026년 지나고 또 한 18개월 정도 최소한 잡더라도 한 2028년 중반. 그래서 기술주하고 또 금리 인하 흐름하고 거의가 뭐 포커스가 보는 게 한 2028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까지는 변동성이 있더라도 글로벌 시장이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게 지금은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지금 올해는 우리나라가 더 강하지만 평균을 내면 최근 나스닥이 강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한 2028년 중반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일찍 꺾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셧다운 최장 사태와 AI 도입으로 해고와 실업률이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버블 붕괴를 앞당기지는 않을까요? 그런 상황을 이제 역으로 살펴보면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뭐 실업률이 늘어난다든가 또는 셧다운, 지금은 이제 거의 종료가 됐지만 셧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결국 유동성이 풀리니까요. 정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안 좋을수록 또 더 좋게,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지표가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것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시장은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쪽만 보기보다는 항상 돈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뭐 결코 안 좋은 것보다는 또 시장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연일 증시가 하락하던 모습을 보고 투자를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부터 뭐 너무 급하게 진입하기보다는 한두 달 횡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출렁출렁 시장이 뭐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또 가장 강한 종목, 또 주도주, 또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뭐 제가 또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천천히 모아 가신다면 내년, 후내년까지는 또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좋게 보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지금은 뭐 AI 테크 혁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뭐 AI 하면 뭐 가장 기본적으로 다들 떠오르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다음 또 중소형 반도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AI를 하려면 뭐 에너지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전력 관련해서 원전이나 전력기계, 그 다음에 또 원전 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빠른 태양광이나 ESS 등 일단 IT 관련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큰 트렌드입니다. 큰 트렌드 보셔야 되고, 짧은 또 관점에서 본다면 뭐 지금 우리 시장에 또 정책적으로 호재를 주고 있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자사주 소각 입법은 뭐 다음 주 빠르면 발의가 나올 확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한 12월 초에 예산이 마무리되는 국면까지 이건 또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본다면 자사주 많이 보유한 고배당주, 대표적으로 정권주나 지주사주니까요. 요런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주목할 만한 섹터로 태양광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태양광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10월 1일 이때 보면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부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서에서 정책이 나올 건데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쫙 보면 아예 에너지 전환 정책실이라는 게 메인 정책실이 딱 있습니다. 큰 정책실 속에 이건 결국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아예 태양광, 풍력, 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이번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많은 정책적 지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내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 관심을 가진다면 이번 정부 정책 수혜로 움직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보게 되면 미국 감세법입니다. 감세법 보게 되면 요게 태양광 프로젝트의 세공제를 2032년까지 가려고 했는데 2027년까지 줄였거든요. 근데 이건 악재가 아니냐 요렇게 볼 수 있는데, 밑에 미국 대표적인 퍼스트 솔라 주가 보면 요렇게 악재로 보고 감세법이 통과됐을 때는 확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하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뒤에 2030년 6월까지 가동하면 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요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 프로젝트는 2026년, 그 다음에 2027년 빠르게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1, 2년 가는 단기적인 미국 태양광 수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퍼스트 솔라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에도 호재니까요. 그렇게 보면 미국 호재와 그 다음에 국내 정부 정책 호재가 태양광은 동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태양광 관심 가지는 종목 중에 지금 여러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큰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형주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태양광 시가총액 큰 종목이 OCI 홀딩스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또 하나솔루션 요런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펀더멘탈적으로 괜찮은 종목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차트를 보면 한번 상승 후에 횡보를 한 2, 3개월 하다가 훅 상승 후에 또 훅 조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접근하기에는 또 부담 없는 위치로 보여지고, 여기에다가 또 태양광 3사 중에서는 펀더멘탈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터뷰 영상에서 대표님의 매매 꿀팁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청자들에게도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확 움직이면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종목, 요런 종목을 일단 유심히 먼저 또 관심 종목에 놓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지수가 한 3% 정도 확 급락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봤더니 또 바로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급락이 나오고 반등이 빠른 종목, 그래서 지수보다도 위에서 요런 어떤 변화가 나오는 종목 관심 있게 기술적으로는 관심 있게 보고요. 물론 시장 섹터, 주도 섹터 내에서 요런 종목들 먼저 반응을 하는 종목들, 요런 것들을 1차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나 반도체 원전 등 대형 섹터가 아닌 중소형 섹터에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대표님만의 노하우도 있을까요? 네, 요거는 제가 시장 볼 때 유동성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또 개별 종목에 있어서도 돈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 대표가
자기 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한 2, 30만 주 매수했다. 회사 대표가 왜 자기 회사 매수할까요? 그것도 큰돈 들였어. 아무래도 자기 회사가 저평가됐다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런 공시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공시는 대표가 평단가 얼마에 매수했다 이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대표하고 비슷한 단가에 매수하면 되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지금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 부사채 요런 채권들이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 뭐 한 50억, 100억 주식으로 전환이 될 때 전환 가격 딱 나와 있거든요. 한 주당. 전환 가격하고 현재 주가가 비슷하다. 그러면 또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거꾸로 하면 누군가가 100억 그 회사 주식을 샀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큰 돈이 움직이거나 또는 여러분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대표가 회사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뭐 대표가 돌아가셔서 정리되는 건 아니고요. 정리를 했지만 대표가 최대 주주를 유지하고 자녀에게 한 100억 정리를 했다. 여러분 100억 정리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대표는 주가가 가장 낮을 때 정리할 확률이 높겠지요. 또는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보기 전에 미리 지분 정리를 해놓을 확률이 높지요. 그래서 요런 정리 공시가 나온다든가 따라서 돈하고 관련돼 있는 요런 공시들 유심히 보시고요. 물론 요거 공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또 요러신 분들은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오면 다양한 공시 보는 법부터 해서 있으니까요. 또 오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대표님께서 좋게 보고 계신 섹터 중에 반도체 섹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뭐 반도체는 지금은 뭐 AI가 뭐 글로벌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으니까요. AI가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외에도 제가 차트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고 차트는 반도체 가격, 그것도 뭐 고가인 DDR5 뭐 16GB 이제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가격이 서서히 하다가 지금 확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슈퍼사이클로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격 상승은 당연히 반도체 주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요. 이런 호재는 당연히 영업이익이나 기업 성과로 이어지겠죠. 그 성과로 이어진다는 게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게 되면 요건 2026년 우리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을 나타내는 건데요. 2025년 추정치 대비 2026년은 영업이익이 한 37% 증가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좋다는 것은 뭐 내년에도 주가를 좋게 볼 수 있다 기본적인 게 되죠. 이 영업이익 증가치 중에 반도체가 94.4%를 차지합니다. 즉 반도체 어떻게 보면 반도체만 크게 증가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까지 본다면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에다가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을 끌고 가는 게 반도체 섹터니까요. 따라서 뭐 반도체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반도체 사이클이 일시 조정에 들어간 걸까요? 반도체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일시 조정은 없습니다. 사이클을 볼 때 반도체 사이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한번 상승을 하면 이게 이제 사이클을 탔다 보면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앞에서 제가 반도체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확 올라가는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뭐가 있냐고 하면 이제 나는 반도체를 구매해야 되는 기업들인데 반도체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 가장 쌌기 때문에 일시에 수요가 몰립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 현상이 한 번 시작이 되면 기본적으로 한 2년, 3년 이어집니다. 이런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은 그대로다. 대신 주가가 급히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미국도 여러분들이 마이크론 차트라든가 이런 거 보면 확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단기 상승에 따른 어떤 주가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기본적인 반도체 사이클은 뭐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은 더 이어진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에 테커 설명을 드렸거든요. 일부에서. 그래서 한번 기술혁명이 일어나면 나스닥이 변동성은 있습니다. 올라갈 때. 근데 기술혁명 시작 후에 5년간은 상승을 하니까요. 이게 1995년 IT 혁명 때도 5년 움직였고, 그 다음 2016년 클라우드 혁명 때도 5년 움직였고, 지금 이제 AI가 2년 반이니까 뭐 앞으로 2년 반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뭐 반도체 사이클도 같이 이어진다. 또 이어지는 와중에 보면 나스닥 주가가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어지지만 또 주가는 출렁출렁 할 수 있다. 또 출렁할 때는 또 매수 기회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공식력 있는 모건 스탠리가 뭐 리포트를 냈죠. 그때 보면 뭐 메모리 슈퍼 사이클 전망 리포트, 요 리포트에 보더라도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AI가 주도하는 사이클이고, 또 모건 스탠리는 2027년을 피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측면은 한 2028년으로 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2027년의 피크니까요. 그렇다면 뭐 아무래도 주가는 2026년 중반까지, 내년 중반까지 또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피크 나기 전에 주가가 한 6개월 전에 꺾인다 하더라도 뭐 내년까지건 또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반도체 소부장도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섹터인데요. 지켜보시는 소부장주가 있을까요? 근데 반도체 이제 요거는 하나증권 리포트거든요. 하나증권 리포트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국내 메모리 업체가 2026년도 실적이 성장이 된다. 뭐 반도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여기 보면 2026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일시 나노, 그러니까 더 고부가 가치지요. 더 고부가 가치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투자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가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저가는 이제 줄이고, 또 중국하고 기술 차이가 있는 고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DDR4 같은 경우는 줄이고 DDR5나 더 고가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뭐 공정을 바꿔야 되니까요. 따라서 이런 경우들은 전공정 장비주들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공정 장비주, 내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전환 투자에 따른 수혜 기대가 되니까 전공정 장비주 관심을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 출하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반도체 소재주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기판들 출하량이 늘어나면 계속 호재가 되니까요. 요런 쪽 관심을 뭐 가지실 수 있고요. 요중에 뭐 전공정 장비주 같은 경우는 KC텍 종목으로 본다면, KC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의 장비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의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소모성 부품주 중에서는 뭐 월덱스, 요것도 아무래도 반도체 만들 때 계속 소모되는 것들도 계속 증가되니까요.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 PCB 기판 중에서는 워낙 PCB 기판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 주에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게 코리아 서키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대되는 섹터로 원전주도 뽑아주셨는데요. 원전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원전주도 기본적으로 반도체하고 같은 사이클로 AI 기술 테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원전이 이슈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원전은 사실 우리나라 쪽보다는 미국 트럼프가 워낙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고, 여기에 따라 또 글로벌적으로도 원전을 짓는 또 과정으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국내 정책보다는 글로벌 트렌드 중심에 있는 정책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뭐 트럼프가 원전 르네상스 선언을 했는데, 이때 보게 되면 트럼프는 뭐 2050년까지 현재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증가시키겠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현재 원전이 한 100기가와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 그러면 원전이 지금보다 한 4배 늘어나야 되잖아요. 미국이 한 300개 원전 짓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물론 뭐 이만큼 하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는 것 중에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착공하겠다 10개. 요거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수요가 나온다면 사실 미국은 원전 공사를 뭐 한 30년 안 했기 때문에 원전 밸류 업체들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원전 밸류 업체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프랑스, 중국, 러시아인데 중국, 러시아는 뭐 미국에 진출하기는 불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미국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경쟁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힘을 빌리기도 어렵고요. 남아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뭐 우리 원전은 계속해서 모멘텀을 타고 상승을 할 걸로 보고요.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나온 게 야누스 프로젝트. 요거에 보면 한 10월 달 나온 건데 다른 거 아닙니다. 미국 육군 뭐 기지 내에 SMR 설치하겠다. 뭐 유사시에 전력 공급이 안 될 수 있는데 SMR을 가지고 그런 걸 방지를 하겠다는 거지요. 요게 이제 야누스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따라 또 SMR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어떤 미국 쪽 의지는 강하다. 그 다음에 또 뭐 최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40조 투자하겠다. 근데 여기에 보면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원전 한 10기가 필요하죠.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면 필연적으로 또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따른 원전도 필요하고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른 뭐 원전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원전은 또 글로벌 트렌드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원전주를 투자할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까요? 네, 원전주 투자할 때 요건 일단 이제 원전 밸류 체인 중에 원전이 어떻게 이제 착공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해체가 되는지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요렇게 보면 일단 원전을 건설하는데 한 12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최대 80년, 그 다음에 또 해체하는데 20년. 원전 프로젝트는 뭐 길게 보면 여러분 112년,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인생보다도 더 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요 긴 프로젝트 중에 그러면 원전 우리가 수주를 했다, 또는 미국이 또 발주를 했다, 글로벌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아무래도 건설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겠죠. 운영이나 해체 쪽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수혜를 받기는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원전 건설 단계도 나눠서 보면 설계, 제종, 시공, 시운전이 있거든요. 근데 시운전도 조금 늦은 편이고요. 뒤쪽이니까 다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쪽도 약간 늦게 모멘텀을 탈 수 있고요. 그러면 설계나 제조, 시공이 남았는데 시공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건설사입니다.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삼성물산. 근데 건설은 원전 하나로만 움직이기에는 덩치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은 뭐 원전 외에도 뭐 건설 경기라든가 다양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 다양한 영향을 받는 쪽보다는 원전 자체의 확수혜를 받는 쪽. 그러면 남아있는 게 설계하고 제조가 남아있죠. 그러면 설계 쪽은 미국 쪽 모멘텀을 많이 받기는 또 쉽지는 않아요. 뭐 웨스팅하우스가 워낙 설계 쪽으로 뛰어나니까요. 그래서 경쟁 쪽이 있고요.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실질적으로 원전에 필요한 자재를 대는 기업들. 요런 기업들. 이건 미국에는 뭐 원전 밸류가 무너졌으니까 없으니까 오로지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도 수혜를 받고 미국이 수주를 해도 수혜를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 원전 제조 쪽, 뭐 주기기나 보조기기나 요런 쪽. 그래서 크게 보면 요런 쪽이 주기기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 뭐 보조기기나 이런 쪽 BHI, 또 개척기 중에 우진,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뭐 보성 파워텍, 요 정도가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이니까요. 그래서 요런 쪽 뭐 종목에 좀 압축해서 또 원전을 바라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원전주 딴 거 보고 싶다 그러시면 그게 이
원전 짓는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뭐 앞쪽 단계에 있는 종목에 있으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뭐 해체라든가 운영 뒤쪽에 있으면 뭐 굳이 또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원전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전 투자 시 우려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네, 우려되는 쪽은 뭐 아무래도 원전이라는 게 지금 바로 어떤 조선이나 방산이나 반도체는 바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주들은 아직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갔던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변동성이 확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고 모멘텀이니까요. 너무 확 움직였을 때 뭐 추격하기보다는 또 기간 조정이라든가 어느 정도 또 뭐 기대감이 좀 약화됐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면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면서 또 위로 한번 확 튀거든요. 그때 또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기대감이 빠졌을 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 원전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조선업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조선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조선주를 좋게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한 80%까지 상승을 했다. 어느 정도 상승이 많이 왔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이 남아있는 밸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뭐냐고 하면 신조선가 그래프입니다. 요 회색이 신조선가 그래프인데 신조선가는 배를 만들면 얼마에 파는지 배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신조선가가 상승을 하면 조선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겠죠. 그래서 2008년 조선 슈퍼사이클 때 보면 신조선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2008년에 신조선 가격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하락을 했죠. 그러면 기업들 영업이익이 2008년이 고점이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때 수주한 배는 한 3년에 나눠서 만들게 되니까 3년 뒤가 가장 영업이익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면 2008년도에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영업이익 합계를 보면 신조선 가격이 확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도 3사들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신조선 가격이 고점을 형성했지만 2009년, 2010년, 2011년 매년 확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고점 형성 후에 신조선가가 무너지면서 또 확 줄어들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신조선 가격은 2024년 작년에 고점을 형성하고 상승을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2024년이라고 보면 2025년까지는 실적이 좋아질 거고 내년에도 2026년 실적이 좋아질 거고 피크는 2027년이 될 거죠. 근데 주가는 선반영을 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30배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보면 올해인데 내년 밸류에이션에 미리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공간이 별로 없죠. 따라서 이런 어떤 영업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주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 내년 한 중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마진을 남기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 국면이고 또 조선주 중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3개월 동안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정말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뭐 삼성엔텍이나 이런 애들 확 주가 보면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엔진주부터 해서 기자재주들도 확 상승을 했는데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대형주들이 쭉 가다가 중소형주들이 확 상승을 했을 때는 이게 끝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대형 조선사들은 신조선 가격이 상승을 하면 배가 단가가 올라가니까 마진이 남는데 우리나라 하청 업체들은 신조선가 올라갔다고 더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발주를 낼 때. 조금 더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기자재들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먼저 피크가 옵니다. 그런 측면도 뭐 한번 고민을 해서 조선주를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조선주보다는 그래도
반도체라든가 요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요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 중에 또 뭐 대형주 중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삼성중공업은 그래도 가장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은 뭐 HD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은 저가 수주를 먼저 털어내면서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랠리가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이제 저가 수주를 털어내고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후발주로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또 LNG 또 워낙 특화가 또 돼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선 대형주 중에서는 뭐 삼성중공업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라 요 점도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대형주를 하나 뽑아주셨으니까 혹시 기자재 쪽도 몇 가지만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재는 너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영업이익이 사실 기자재 쪽은 많이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대기업이 원래 그래요. 대기업들이 배가격 올랐다고 똑같은 제품 가격 더 줄게 잘 안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신조선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에게도 그 분만큼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자재를 공급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아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팍팍 증가했다는 것은 기자재 쪽에서는 신조선가 수혜를 크게 못 본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자재 종목들이 너무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당장 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실적 발표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주가가 상승했는 만큼 안 나오면 또 변동성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재주들은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고요. 뭐 그 중에서 또 굳이 본다면 또 역시 엔진 쪽을 또 조정이 나온다면 기자재 엔진 쪽 뭐 하나엔진이라든가 또는 뭐 HD현대 마린엔진 또는 STX 엔진 요런 엔진 쪽은 중국 쪽도 소태지가 나고 우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정이 같이 나온다면 탑픽으로는 엔진 쪽에 먼저 유심히 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이 단기적으로 비싸져서 사기 두려운데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많은 채널에 나와서 주도주 이제 시점 설명을 드렸던 시점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보고 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일본 차트. 보게 되면 4월 달부터 반도체 주도주로 확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주도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모든 종목은 계속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확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무너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은 보통 상봉을 만들고 무너지기 때문에 상봉을 위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업황이 좋으면 종고점을 뚫고 랠리도 나올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가 최적의 위치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위치가 왔을 때 이경정제TV나 또 다양한 채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똑같은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최소한 20일 이동평균선 또는 60일 이동평균선 사이까지 조정을 나는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너무 강하게 상승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사례를. 요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인데 4월부터 200% 가까이 확 랠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하게 움직인 애들은 이렇게 조정이 안 나오죠.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조정 나오면 기회가 되는데 조정이 안 나오고 대신 기간 조정이 이어집니다. 기간 조정이 이렇게 이어지며 60일 이동평균선까지 기간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지점 여러분들에게 뭐 제 채널이라든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지점에 오면 보통 강하게 갔던 애들이 모멘텀이 빠지면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버텼다는 것은 다음 상승을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위치. 그래서 어떤 대장주들이 강하게 간다면 요런 두 가지 케이스들이 또 간혹 나오거든요. 자주. 그래서 나는 아예 너무 높아서 못 간다. 그러신 분들은 여유롭게 요런 위치들 뭐 강하게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요런 위치를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대신 뭐 대형주 외에는 또 중소형주들이 또 크게 요동을 칠 수 있으니까요. 중소형주들은 또 당장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 반영이 되니까요. 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전지의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한 거는요. 일단 2차 전지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는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지켜보자고 얘기한 거는 단기적으로 확 고점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하기보다는 지켜보자. 요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 거고요. 지금 2차 전지는 확실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는데 대신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으니까 고점에서 잡으면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업황이라든가 설명드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한 템포 늦추시면 좋은 위치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켜보자 설명을 드렸고요. 먼저 2차 전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대형주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모든 거 보면 차트가 진짜 주구장창 하락을 했거든요. 반등하려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려고 하다가 하락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조정을 받았지만 앞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보통 상승 추세로 처음 이렇게 전환이 될 때는 주가가 한번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공매도 이런 것들도 처리가 막 같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또 서서히 좋아지거든요. 업황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흥분할 때는 아니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국면에서 매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아직 저점으로 보고 진입하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어디가 저점이다. 또 너무 크게 수익률을 보기는 아직은 쉽지 않다. 그러려면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 한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업황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요게 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실적이거든요. 잠정 실적인데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를 했습니다. 대신 영업이익은 34% 증가를 했거든요. 요게 뭘 시사를 하느냐? 아직은 업황이 좋아진 건 아니다. 업황이 좋아지면 매출이 증가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매출이 감소를 했는데도 좋아졌다. 이건 업황이 최악은 아니고 이제 조금만 고정비를 줄인다든가 또 사이드 쪽에 ESS 쪽 좋아지면서 영업이익이 바꿀 수 있는 쪽이다. 요걸 가지고 보면 이제 안 좋은 업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곧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진 건 아닙니다. 요런 위치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정말 가파르게 업황이 좋아지면 2차 전지가 주도주로서 갈겠는데 가파르지 않고 생각보다 서서히 좋아진다면 주가가 지금 확 환호를 했다가 또 밀렸다가 서서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투자 전략이 바뀝니다. 근데 저는 서서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말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일단 요거는 우리나라 10월 수출입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매월 1일 날 수출입 현황 발표를 합니다. 그때 보면 중요 15대 품목들 수출이 얼마가 됐고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지 다 나옵니다. 먼저 반도체 보면 수출 작년보다 25% 증가하면서 역대 1입니다. 정말 좋아지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뭐 선박도 역대 2위 확 좋아지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 때문에 줄었지만 다음 달 관세가 정상적으로 보면 좋아질 건데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14% 감소하고 5.4억 달러. 그래서 요거만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부터 2차 전지만 수출입 현황을 모았거든요. 요렇게 올해 2차 전지가 어떻게 수출이 됐는지 보면 연초부터 수출액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 훅 줄고 있습니다. 거의 멈추거나 줄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트럼프 영향입니다. 트럼프가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호의적이지 않지요. 여기에다가 전기차 살 때 이제 보조금을 중단을 했죠. 10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기업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북미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쪽 살아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이 서서히 좋아질 거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일단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보면 양극재 수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업황이 좋아지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반도체 D램 가격 보여줬잖아요. 확 좋아졌잖아요. 2부에서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격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대신 하락 그래프가 완만히 멈춰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증가를 해야지 업황이 좋아지고 주가도 바로 움직이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업황이 확 좋아지는 단계는 아니다. 이건 아무래도 10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료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미국에서도 전기차 판매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돈 받고 보조금 받고 전기차 사다가 이제 안 준다 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한 몇 달간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업황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 요렇게 이제 제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뭐 다양한 관점이 있으니까 또 요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터리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 점유율을 보면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16.8%, 요건 중국 포함한 점유율입니다. 보면 작년에 비해서 3.8%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점유율이 증가를 해야지 투자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고 계속해서 결국 전기차를 장악하고 가겠다 이런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건데 사실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 ESS 시장 지금 가장 핫하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냐. 근데 지금은 ESS가 비출해서 한 20% 정도고 결국은 자동차 배터리가 아직은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 관련 여기는 좋은 호재가 계속 나오니까요. 이 관련으로 랠리가 나오긴 쉽지 않다. 매출 비중에서 한 20% 정도 차지를 하니까요. 결국은 배터리 쪽에서 좋아져야지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ESS는 반등을 보는 거고 추세, 주도주로서 상승은 결국 배터리 시장을 봐야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상반기 시장별 전기차 판매 현황입니다. 보면 중국은 작년 상반기보다 32%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고요. 유럽도 26% 늘어났고 대신 우리가 집중 투자한 북미는 3% 늘어났습니다. 거의 성장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부터 생긴 거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줄였기 때문에 이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난다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중국이 장악을 했고 북미는 우리가 장악을 했는데 북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긴 쉽지 않다. 그럼 남아있는 게 유럽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시장 또 환경을 보면 유럽 배터리 점유율이 36%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 CATL 자체가 45%까지 확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중국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보면 조금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배터리 시장 추이를 한번 보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입니다. 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인데 중국은 59%에서 69%로 시장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점유율이. 대신 우리나라는 24%에서 16%로 줄어들고요. 그 다음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은 워낙 중국이 장악을 하니까 제외하고 보면 중국은 26%에서 39%로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절반 54%에서 38%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외하고도 중국에게 역전을 당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데이터 자체가 바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서히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각자가 또 다양한 시각이 있으니까요. 다양한 시각이 있고 또 ESS 시장이 또 생각보다 훅 증가하는 측면들 또 나올 수도 있으면 또 뷰가 조금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종합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ESS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ESS는 전망은 너무 좋다.
좋은 이유는 앞에 말했지만 AI 혁명에 따라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원전 짓는 데는 1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원전으로 바로 하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바로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게 사실 신재생입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바로 공급이 되니까요. 그러면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은 항상 똑같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생산이 되지만 나쁠 때는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거죠. 좋을 때 만들고 저장을 했다가 또 가야 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SS 시장도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 하나는 좋다. 대신 그 포지션이 자동차에 비해서는 이제 작다. 그렇기 때문에 ESS만 보고 2차 전지가 다시 주도주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좋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닥을 다졌다. 따라서 서서히 증가할 거다. 2차 전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의 저점은 어떻게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양극재 대장주인 이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보게 되면 요 앞쪽에서부터는 여러분 뭐 한 1년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5월 달에 저점을 잡고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안 좋았으면 이게 앞쪽 저점을 이탈하고 이렇게 하락을 해왔거든요. 작년까지가. 그런데 이 앞쪽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 추세가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기술적으로 보면 저점과 저점을 하나 추세선을 끊고 요 추세선을 앞쪽 고점에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하나의 추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추세, 지금은 추세를 넘어가서 오버슈팅이 나왔고요. 뭐 요런 것들은 뭐 아무래도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시에 줄어든다든가 또 처음 좋아질 때는 수급이 일시에 몰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확 나온 위치고 여기서 이 상단 추세를 타고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것은 2차 전지 업황이 빠르게 좋아지기보다는 서서히 좋아지는 쪽이니까 다시 추세 쪽으로 추세선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추세선 쪽으로 밀려올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개월 뒤에 보면 또 밀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추세선 하단 부분 왔을 때 관심 가지는 게 뭐 가장 첫 번째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은 추세의 중앙선을 하나 더 제가 껐거든요. 그러면 요 중앙선 이하로 추세 중앙선 이하로 왔을 때 먼저 매수 들어가는 방법 요 방법도 있고요. 지금은 뭐 좀 보수적으로 최소한 추세선 중앙선 또는 뭐 추세 하단까지 왔을 때 관심을 가지자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식은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황이 확 좋아지지 않으면 또 추세선에 수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4개월 뭐 뒤쪽을 보고 천천히 보시고요. 특히 앞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서 또 따라가기보다는 아예 추세선 오면 뭐 물타기를 한다 이런 전략도 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저점이 어딘지 알기는 어렵지만 추세가 바뀌었을 때는 저점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채널에서 관세 협상 최대 수혜주로 3가지를 뽑아주셨는데 이 중 자동차 섹터를 1순위로 뽑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먼저 뭐 관세 협상 다들 아시면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00억 달러 미국 투자하는데 2,000억 달러 현금이고 그것도 연간 200억 달러로 돼 있는데 요게 지금 우리 원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영향 요인 중에 하나인데 보게 되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가 됩니다. 15% 된다는 것은 가장 경쟁국인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똑같아진다는 거지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높을 때도 잘 선방을 했거든요. 똑같아진다면 계속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거다. 요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 리포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요건 키움증권 리포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현대차 영업이익 추이를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자동차 업체를 보면 PER이든 PBR이든 정말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지만 2023년부터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빨간 선은 관세가 15%로 바뀌게 되면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증가로 바뀐다는 겁니다. 25%일 때는 계속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지만 지금 15%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내년에 증가 쪽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대차 PER이 5.76배, 어마어마한 저평가입니다. 뭐 10배도 저평가인데 그거보다도 절반인 5점대니까요. 그 다음에 PBR도 0.65배. 1도 안 되고요. 이렇게 저평가 국면인 것은 결국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측면 영향이 컸는데 영업이익이 성장으로 바뀐다. 그러면 재밸류에이션을 찾아갈 거다. 그래서 뭐 내년이나 길게 본다면 대형 섹터 중에서는 이 현대차 관심 있게 보고 여기에다가 현대차가 배당률이 4.53%입니다. 고배당주입니다. 정부 정책, 배당주 또 연말 이슈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가 항상 주가라는 게 내년에 좋아져야지 반응을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계속 안 좋아지다가 좋아질 수 있는 원년이 내년이 될 거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뉴스입니다. 요건 뭐 잭슨왕 엔비디아 CEO가 우리나라 왔을 때 뭐 전은성 뭐 현대차 그룹 회장 이재용 회장 뭐 회동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친목 동호하자고 회동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기업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모였지요. 그래서 이들 세 분들의 공통점은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서 회동 다음 날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 급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그룹 산하의 로보틱스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이제 엔비디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로봇 개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연초에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하고 전략적 파트너 맺고 개발을 하겠다 발표가 되고 이게 또 부각이 된다면 의외로 현대차는 또 로봇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요런 것들은 사이드지만 여러분 테슬라 주가 보면 전기차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다양한 것들도 주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로부터 뭐 CPU 5만 장 받지요. 그게 뭐 그냥 제한을 놓고 받는 게 아니고 활용을 하겠죠. 그러면 AI, 로봇, 신산업으로도 현대차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걸 미래에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좋아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성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보고 현대차 길게 해서 한 20년, 30년 아니면 아예 월봉 차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한 15년 월봉 상단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15년 막혀 있던 월봉 상단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월봉 뚫고 하이킥 날아가고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차도 키 맞추기로 이번에 이 15년 마켓 저항 때도 없고 강한 랠리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를 뽑아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제 의약품 트럼프가 뭐 뻗떡하면 100% 200% 관세 매기겠다 했는데 의약품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 받겠다 했거든요. 보통 한 15%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졌다. 그러면 뭐 제약 바이오주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제약 바이오주들은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지요. 성장주로서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을 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합쳐져서 수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뭐 다른 것보다 10월 27일 요 날이 외국인들이 뭐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코스피 4천 돌파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생겼을 때 수급을 딱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56%, 요 중에 가장 많은 게 삼성전자랐고요. 그 다음 코스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한 70% 가까이 제약 바이오를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의미 있는 시점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최근에 미 연준 인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얘기가 연준 이사들 쪽에서 얘기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FOMC 회의는 분기에 2번이 있습니다. 분기 초에 한 번, 분기 말에 한 번. 그런데 분기 말에 있는 FOMC에서는 프로젝션, 그러니까 전망도 하고 점도표도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점도표라는 것은 연준 의원 19분이 뭐 올해, 내년, 후내년 금리가 얼마나 적정할까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도표를 보면 연준에서 금리 정책이 어떻게 하겠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데이터를 먼저 방점을 찍고 보고요. 그래서 점도표를 보게 되면 뭐 금리 인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뭐 전체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나오고요. 대신 경기에 따라서 또 과열이 되면 뷰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 연준 인사 교체도 막 시키지요. 그래서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연준 의장 임기가 내년 5월, 6월인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새로운 의장을 임명을 할 겁니다. 누구 임명할까요? 금리 인하 총 때문에는 사람 임명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런 금리 인하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내년까지 또 인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월 의장 임기도 뭐 교체가 되는 시점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큰 뷰로 본다면 뭐 인하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짧은 뭐 얘기들이 나오더라도 단기 반응으로 보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앞에 2분강 1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뭐 종목들이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들 관심 있게 저는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때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확 들어올 때 어떤 제약 바이오들이 움직였는지 관심 있게 보고 요런 종목들 뭐 살핀다 했죠. 그래서 10월 27일 날 움직인 제약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뉴스 보면 요게 10월 27일 뉴스 준비했는데 미국 금리 인하 기대.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뭐 요거 얘기거든요. 요런 뉴스에 보면 대형주 중에 지금은 여러분 시가총액 큰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입니다. 보면 10월 27일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게 ABL 바이오가 11%, 그 다음 SK바이오팜 8%, 알토오젠 8%, 리가켄 바이오 7%. 그래서 요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젠가요? ABL 바이오 기술 계약 맞으면서 상한가 들어갔죠. 확 움직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10월 27일 이때는 왜 이런 애들이 강하게 움직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주식시장은 뭐 정보가 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재가 나왔을 때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이런 종목들이 눌릴 때 관심 있게 접근하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뭐 어제 상한가 오늘 급등을 했으니까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쪽이죠. 항상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바이오뿐만 아니고 반도체가 됐던 또는 원전이 됐던 또 방산이 됐던 조선이 됐던 어떤 호재가 나오고 주가들이 한번 요동을 친다. 그러면 강하게 갖는 종목. 특히 여러분 20% 이상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은 예외입니다. 이건 너무 불을 뿜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20% 이하 한 15%선 기준으로 잡고 이하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이면 또 눌림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유심히 보신다면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도 궁금합니다. 만약 1억이 있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투자하실 건가요? 네, 그래서 일단 한 4종목 정도로 압축을 한다고 보면 현대차 뭐 비중 한 30% 정도. 제가 뭐 현대차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 종목은 지금 얘기는 안 했지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6만 주 GPU 공급하겠다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AI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주가 위치로 본다면 지금 월봉 하단이고 월봉 하단에서 거래량이 진짜 의미 있게 확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네이버. 그래서 요런 종목 두 종목 한 30% 정도.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의외다 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LG그룹주 중에서 LG전자, LG이노텍 각각 20%씩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LG전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LG전자는 뭐 여러분들이 가전 만드는 회사다 요렇게 볼 수 있는데 11월 5일 뉴스인데 요게 뭐가 하면 아이폰 생산 장비 첫 납품을 했습니다. LG전자가 장비 납품을 했습니다. 애플이 중국 관세가 워낙 높으니까 중국 의견도 벗어나려고 베트남이나 인도로 생산지 옮기고 있는데 여기에 LG전자가 생산 장비를 납품을 했다. 이 얘기는 지금 LG 스마트 사업부가 2030년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달성 가능할 수도 있다. 메이저를 잡은 거지요. 그러면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가 정말 커질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시장이 가전 시장으로 보면 정말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인도 시장에서 LG전자가 가전 점유율 1위고 또 인도 IPO 흥행하면서 1조 8천억 현금 확보를 했고 이게 뭐 AI라든가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HVAC 이게 냉난방 공조인데 요 세계 시장 선점 사업을 위해서 뭐 삼성전자도 있지만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싸움에서 또 승자가 된다면 AI 데이터 센터에 이게 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냉난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LG전자가 월봉 차트 보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 시작하는 위치인데 기업이 좀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거기에다가 AI 관련으로도 또 엮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또 LG전자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다음 LG이노텍은 이쪽도 뭐 차트가 좋은 건 아닌데 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광합 솔루션 사업부입니다. 요거 뭐 카메라 모듈 만드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올해 9월 달에 베트남에 신공장 완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모듈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장 질 때 돈 들어갈 때는 좀 약하지만 공장이 완공되고 본격 가동이 된다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매출도 늘어나고 공정에서 뭐 생산이 늘어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기회가 왔고 그 다음에 LG이노텍 또 전장사업부 지금 뭐 자동차 전장 쪽 LG그룹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자동차라는 것은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수요처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LG이노텍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지금 시장 여러분 뭐 내년까지 또 중기적으로 본다면 또 계속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또 종목 잘 매수한다면 또 부자로 갈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다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